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68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문명사의 계보학, 모방, 번역, 복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교수님은 우리 다 잘 아는 김기봉 교수님입니다. 벌써 김기봉 교수님께서 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여하튼 저 여하튼 그동안에 경기대학교에 계시면서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아마 10권은 넘었을 겁니다. 총 저서는 한 20권 정도의 정말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굉장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저서를 하셨고, 정말 그동안에 한국 그 역사학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업적을 이렇게 이룩한 교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정말 한국 문명사의 그 계보학이라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새 틀의 모방, 번역, 복제라는 그런 그 키워드 하에서 아마 아주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기문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학기 정년인데, 어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정년에 관해서 아무것도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용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 폐 안 끼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79학번인데요. 제가 대학 들어와서 만난 선생님이 이항구 선생님이신데,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저한테 주시는 선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맞이해서 제가 하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런 좋은 귀중한 자리인데 제가 하는 발표는 굉장히 설익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지, 이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연구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실론이고, 하나의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은데, 한번 한국 문명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뭐 다른 일도 못 하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냥 아주 그러니까 밑그림 수준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그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계관, 아마 우주에 관한 가장 큰 과학적 이해가 양자역학 아닙니까?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다. 이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아마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관찰하지 않았을 때 광자를 이 두 개의 슬릿에 쐈을 때 이 간섭과 해절이 일어나서 이 파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간섭과 해절 때문에 이런 식의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카메라를 달고 광자를 쏘면 입자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게 이제 물질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 파동과 입자라는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파동 에너지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관찰자에 의해서 관측되는 순간 입자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존재죠.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양자는 물질의 형태가 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동들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있는데 그것이 관측되면 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해야 달이 있다는 말이지.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물질이 크면 파장이 짧아서 파동의 성질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거죠. 단지 파장이 작기 때문에 입자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거에 관한 저는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우주 안에 있다. 우리는 별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별이 이제 초신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철 이후에 26번 원소 번호 26번 이후에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92번인데 거기까지 모든 원소는 별이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들이죠. 그리고 근데 그렇다면 인간이 우주에 왜 있는가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우리는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정보를 하는 구성자로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김춘수의 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파동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정보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주에서 존재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정보를 생성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관한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이 최근에 로벨리의 나 없이 존재하는 세상. 이게 원래 이거 번역 잘못했는데요. 그 제목이 그건 아니거든. 원래 제목은 헬골란트인데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물질의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실제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다. 대상에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 대상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대상이라는 거죠.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나무는 태양으로부터 산소를 만들고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산소를 마신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뭐냐면 결국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에 의해서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드러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맺는 패턴, 그로부터 이룩한 총체가 저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는 거는 자기 삶을 이렇게 구성한 거죠. 이 시간, 여기. 시간과 공간이죠. 이것의 하나의 패턴이 인간이 만드는 패턴과 매뉴얼이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한 성과. 근데 한 집단이 그런 문명을 진화한 고유한 방식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와 문명의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우주와의 관계, 세상과의 만드는 그 관계의 총합이 문명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인류의 집단적 학습에 이게 이제 최근에 번역 나온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지배종이 된 이유는 똑똑해서도 지능이 뛰어나서도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회적 학습 덕분이다. 인간만 사회적 학습을 하죠. 이게 이제 문화적 진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죠. 이제 사회적 학습이란 한 개체가 이 학습이 다른 개체들의 영향을 주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는 사회적 학습이 없으니까 개는 개같이 계속 자연 속에서 반복해서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집단 학습을 하고 집단 기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문명을 진화시켜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 문화적 진화를 한 거고 이 문화적 진화한 덕분에 문명을 건설한 거죠.
우리는 새는 날개를 진화시켜서 날았지만 우리는 신체를 진화시킨 게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었죠. 이거 문화적 진화를 우리는 이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한 집단이 하는 방식은 한 집단이 사회적 학습을 하는 공식과 패턴을 총칭하는 말이 문화고 그런 문화적 진화의 과정과 성과물의 총합이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는 여러 집단, 민족이 사회적 학습이 상호작용한 성과로 문명을 진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는 결국은 집단이 형성한 이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융합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글로벌 문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관계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문명이라는 게 결국 비기스토리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문화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인이란 뭐고, 한국 문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 뭐냐면, 한국인의 문화적 진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있어서 한국 문명이 생겨난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나름의 관계 문법을 형성했기 때문에 한국인과 한국 문명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이 관계 문법, 세상과 관계를 맺는 문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인이 있는 거고 한국 문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 나름의 문화적 유전자, 밈이죠. 밈의 진화를 이룩한 성과문이 한국 문명이고 고조선 이래 당대의 보편 문명에 응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문명의 밈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유전자, 밈의 형성 문법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근대에는 보편 문명을 모방하는 방식이었고, 근대에는 한국인이란 주체에 대한 자각 내지는 하나의 만들어내면서 번역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 바뀌어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 문명사가 전개되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모방의 문명 문법의 원형입니다. 이건 당군과 기자로 대변됩니다. 고조선은 한국인의 태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군조선에서 기자조선 이행이 보편 문명, 모방의 문법이 형성되는 하나의 원형입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이런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의 자손인 당군이 주나라 무왕이 봉한 기자에게 순순히 권력을 이양하고 산신이 되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죠. 왜 당군이 갑자기 기자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이 됐냐는 거죠. 이것은 고조선의 토착 문화가 중화 보편 문명에 포섭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군은 종족,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코드고 기자는 보편 문명의 코드입니다. 우리가 문명사를 전개하는 방식은 이 두 개, 대체적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보편 문명과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우리 문명사가 전개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화적 기억을 만드는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것이 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최초의 남아있는 역사가 삼국사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집단 학습의 토대인 집단 기억의 매트릭스, 이제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이제 장 아스만이 이제 그 자기 부인하고 만든 개념이죠.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역사, 신화, 전통, 의식, 신념 등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현재에 재해석하는 공동체적 삶의 정전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문화적 기억의 원형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문화적 기억의 원형이 뭘까 할 때는 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상당히 다르죠. 삼국사기의 사자는요, 역사 사자인데 삼국유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역사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역사의 히스토리아라는 말은요, 기록, 역사 사자고요. 일어난 일 그 자체, 게시테는 사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끊임없는 일어난 일에 대한 일과 그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이제 이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태양의 바람은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역사고요. 삼국유사는 신화입니다. 근데 역사는 한국인의 집단 의식입니다. 유사는요, 삼국인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국사고의 삼국유사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하나의 원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 이제 묘청하고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왕한테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왕한테 올렸는데요. 지금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경 제자의 서적과 이런 중국 사기에 관해서는 훤히 아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역사는 모르고 중국 사나에 대나 중국에 관한 경제는 해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의 역사, 이 고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원했는가를 쓴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전사죠. 그걸 그러니까 삼국이라는 말이, 삼국시대라는 말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삼국사기가 삼국이 아니죠. 거기에 가야도 빠지고, 발해도 빠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부식은 그런 식으로 고려의 역사적 기원을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전, 삼국 이전의 역사는 또 제외시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아, 사대주의자인데요. 근데 이제 김영글 선생님 말씀대로 맥적을 가진 사대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의 말이 우리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맥락, 자기의 맥락적 국적을 의식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사대주의자죠. 그런 의미에서 김부식은 오늘날 의미의 글로벌 한국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대주의자지만 보편 문명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자기 정체성 의식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인의 하나의 원형, 그러니까 문명 문법의 하나의 전형을 이루는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과 꿈입니다. 이게 이제 반영한 게 역사와 신화고, 이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표출은 집단적 꿈입니다. 이 집단적 꿈은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이게 신화를 표현한, 그러니까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브루카르트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술 작품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 속에는 뭐 있습니까? 시대 정신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게 이게 의식적으로 만든 것보다 더 진짜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 역사적 사료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꿈이 그들을 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의미입니다. 김부식에 의해서 역사가 되지 못한 집단 기억이죠. 집단 무의식고 집단 기억을 일사자, 사를, 그러니까 남겨진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유사는 재현한 거죠. 이걸 왜 했냐면 몽골 제국 시대 중국을 몽골이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세계관의 혼동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고려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련이 단군 신화를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의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인의 집단 정서의 심층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층 구조는 김부식의 현실 역사가 아니라 이련의 꿈의 역사 속에 오히려 한국인의 심층 구조 안에 집단 무의식 안에는 오히려 이련의 삼국유사 안에 한국인의 아, 원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기편, 서면을 씁니다. 이게 왜냐면 김부식을 의식해서 쓴 거죠. 김부식은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얘기. 이건, 뭐 실증할 수 없는 거는 뺀 거죠. 근데 무슨, 나라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늘이와의 소통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이 뭔가, 어, 천명을 발현될 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건국과 같은 게는 분명히 기이한 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시조가 무도 신비하고 기한 데 나왔고 이거를 역사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삼국유사를 쓴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려까지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조선은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대주의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 조선이라는 국고 자체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나라에서 그 조선이라고 하라 한 거죠. 둘 중에 하나 하면서. 근데 기자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조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태조가 이제 건국을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했을 때 이런 왕조실록 기록에 나옵니다. 조선의 당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키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평양부에 두 사람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당군은 뭐냐면 종족적 정체성, 개체 정체성이고 혈연적 정체성이고 기자는 교화, 문명 정체성입니다. 이게 조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혈연적으로는 기자의 자손이고 문명적으로는 중화, 문명을 지향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이게 공자의 그러니까 이제 당군은 역사의 시조고 기자는 문명의 시조인 거죠. 근데 조선왕족실록을 보면요. 당군은 121번 나오고요. 기자는 46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 쪽에 조선의 정체성이 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에 따라 변하는데 정족대 가면 굉장히 또 당군에 대한 그러니까 대보단 이루고 한 사람이 정조거든요. 철저하게 중화주의자면서도 이 당군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뿌리에 대한 의식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 건국은 명과의 4대 관계, 군신유의 충의 관계죠.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는 뭐냐면 결국 충의 관계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코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정체성의 코드는 제조지은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임진왜란에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정독성이 완전히 추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랑 의병을 통해서 나라가 건져진 거죠. 그런데 이들의 업적을 부각시키면 자기는 완전히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명나라 때문에 됐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주지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조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 덕분에 했다는 걸 하고 이 의병들을 전부 그 이순신의 죽음도 거기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내모는 거죠. 이게 제주준 이러면서 부자유친의 관계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충에서 효로 바뀌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자, 이게 이제 임난 이유인데 그다음 병자호란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합파하고 척합파하고 제주지원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배반할 수는 없는 거죠. 청나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조선의 정체성 자체가 제주지원인데 그런데 왕조가 망한 다음에 제주지원 한번 뭐 하냐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최명일과 김성원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두 사람 다 제주지원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한산성은 인조를 중심으로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두 개가 역할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 듣다 저 말 들었다 하면서 결국은 항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조선의 정통성을 어떻게 지키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송시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보편 문명의 계승자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주은이라는 문화적 기억을 문화적 실천의 방식으로 전환시킨 게 소중화, 조선중화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두 세력의 권력 투쟁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조선중화라는 새로운 문명 담론이 맹아가 배태된 산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표한 거는 작년 말에 경기문화재단에서 남한산성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 영화 남한산성 나오고 기문의 남한산성 나왔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남한산성을 제가 한번 쭉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왜 세계문화유산인가 보니까 역사는 쏙 빠지고요. 병자호론 없는 남한산성입니다. 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축성학적 가치입니다. 동아시아 축성학이 응축돼 있고 군사학적 가치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문면학적으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자는 거죠. 글로벌 문명사적으로 남한산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 문명이 이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게 조선중화, 소중화라는 것 자체가 번역과 복제의 중간사입니다. 이걸로 해석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왕조 정체성을 코드는 문화적 기원은 제주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은 때문에 병자호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배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삼전도 굴욕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제주지원의 문화적 경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문화적 실천, 국벌입니다. 이건 느쌍띠망입니다. 그러니까 패자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죠. 원과 한이 뭉쳐 있는 거죠. 이게 청나라에 대한. 그래서 북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북벌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조선이 청나라를 싸우면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효종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조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일종의 패자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그러다 적극적으로 남은 게 뭐냐? 명나라 멸망한 겁니다. 멸망한 다음에는 조선의 위치가 뭐냐는 거죠. 문화적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자식을, 그러니까 문화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중화와 조선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문명을 조선이 복제하는 거죠. 사상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게 소중화와 조선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조선중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세 가지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 사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화는 건 뭐냐? 조선의 건국이념의 연속선상으로 4대 자소죠. 원래, 그러니까 큰 것을 섬기고 자소는 작은 것을 큰 것이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공 책봉 관계죠. 이게 중화 세계 질서죠. 이것 속에서 조선왕조의 전통성, 이 이제 첫 번째가 사대주의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문화민족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최한수나 정옥자 선생님, 이게 조선중화입니다. 조선중화는 일종의 문화민족주의로 해석하려는 겁니다. 이게 진경문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정조 시대의 르네상스로 해석하려는 흐름이 있었죠. 이게 정옥자 선생님이나 최한수 이쪽 학파들입니다. 이제 조선이 보편적 중화문명을 전유해서 일종의 문화민족주의적 방식으로 한 거죠. 중화라는 것은 뭐냐?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왕도의 문화적 가치를 내재한 보편문명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문명의 코드인 거죠. 그것은 중국 정사의 계보상의 여러 왕조의 기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라는 게 왜 이상하냐면요. 청나라, 몽골, 우리 중국사가 왜 중국사가 되냐는 거죠. 이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화라는 게 뭐냐는 거죠. 중화라는 건 뭐냐면 정사의 계보입니다. 결국 정사를 어떻게 편찬하느냐가 중화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사를 편찬하는 원리는 뭐냐? 문명 코드입니다. 중화는 문명이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화라는 것이 나라 이름이 된 거는 1911년 민국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중국 중화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적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편문명의 기이죠. 그리고 그 기이를 대변하는 기표들이 정사의 계보죠. 그렇다면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중화문명의 대변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이 우리가 진짜 명나라를 계승한 중화를 대변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중화라는 말 나중에 만든 말이거든요. 이런 의식을 통칭해서 조선중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조선중화는 이중의 효과를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부용입니다. 청에 항복하고 군신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만회하는 기회죠. 내부를 통합하려는 거죠. 또 하나는 천주의 유고 상황에서 제주 중의 문화적 기여로 한계에서 이제 송시열이죠. 만동묘, 그 다음에 정조, 대보단. 그러니까 명에 대한 사대를 하는 거죠. 근데 사대는 하는데 명은 망한 거거든요. 문명에 대한 사대입니다. 이러면서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지배 권력을 지키는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제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이제 정조죠. 그러니까 정조를 계몽군주라고 보는데 계몽군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동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방식으로 조선을 재구성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코드가 그러니까 사대주의, 문화민족주의, 그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재구성하고 싶은 게 문명진화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문명사를 한번 개부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한국 문화의 특성은 전통시대 유불선,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융합된 비빔밥 문명이라는 거죠. 한국 역사 공동체의 상종 방식은
보편 문명을 복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적 지전을 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당군과 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대 당군은 혈연의 정체성 코드고 기자는 보편 문명의 정체성 코드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문명사는 정근대는 중화, 근대에는 서구 문명의 밈을 계속해서 복제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화적 문명사적 전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근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라는 거는 모방의 방식에서 번역의 방식으로 코드 전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브젝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원래 서브젝툼, 이게 제인데 서브젝툼에서 유래합니다. 서브젝툼이라는 말은 어는요, 서브 아래에 던져진 거. 이게 기초라는 뜻이도 되고요. 이게 토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액티브라는 말은 수로의 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문법적으로.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사과는 주어고요. 빨갛다는 수로입니다. 근데 수로는 뭡니까? 주어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원래 서브젝트입니다. 근데 이 서브젝트가 근대에 오게 되면 주체가 됩니다. 이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계몽입니다. 스스로가 책임이 있는 미성숙으로 탈피하는 계몽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니까 나는 뭐뭐뭐이다 해서 주어가 수어의 관계가 전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는 가수다든지 나는 사람이다 할 땐 나는 사람에 포섭된 존재였거든요. 근데 오면 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원래 원형이 뭐 비서브젝티브 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종속된 거라는 거지. 원래 서브젝트 의미는 종속의 의미가 됐던 것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고 이게 근대입니다. 이러면서 번역 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뭔가 원본이 있다면 내가 주체가 번역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고 조선왕조의 정체성이 예를 들면 동국이라는 뭡니까? 중국 문명에 포섭된 개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수로에 포섭된 동국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대로 된 건데 근대 역사는 뭐냐면 내셔널 히스토리는 뭐냐면 근대 국가가 주어가 돼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역사 쓰는 방식은 중국사라는 범주 안에서 삼국사기, 동국의 역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통감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근대 역사는 뭐냐면 자기 역사를 쓰겠다 하면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변형이 되는 거죠. 한국 사학에서 이것의 아버지가 신처우입니다. 그래서 나온 역사의 정의이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고 정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건 뭐냐면 자기, 근대 국가죠. 비하는 뭐냐? 나머지 전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문법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근대 거고 이 문법을 만든 사람들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역사가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만든 게 근대 역사 체계가 일본에서 만든 북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삼국가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발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의 역사가들이 동아시아 역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구 문명을 번역하려는 주체를 만들려는 것으로 역사적 구현을 한 거고 이걸 역사 체계를 한 게 국사의 탄생입니다. 그러면서 국사, 동양사, 서양사 3부품을 만들었는데 근대국가 주체 일본사가 국사입니다. 이 국사를 일본은 천안 민족주의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일본 국채 만들기죠. 이게 이제 아, 저기 어, 저기 뭐 누구야? 그 안중근한테 죽은 사람. 이또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메이주이신 이 선각자들이 이걸 한 거죠. 아니면 후쿠자와 유기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 겁니다. 살아있고 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중국사를 진화로 지방화해서 자펜스 오리엔트를 만든 게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란 개념 자체는 중국을 진화로 만들고 일본의 오리엔트죠. 이게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이 지배해야 될 대상이 동양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체가 되고 일본이 이게 이제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서양사는 뭐냐? 번역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삼부법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본의 근대의 번역을 하는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식 오리엔탈 동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뭐입니까? 서양 제국주의와 동양주의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주의고 대동아공영권이고 일본이 제국주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게 일본이 만든 근대화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일본의 문법은 번역의 문법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도 바로 이 체제입니다. 자, 근데 이중 번역을, 우리는 이중 번역을 한 거죠. 두 가지 방식으로 이중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서구가 번역한 일본에 의한 근대 인식이 식민지 근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우리는 이중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방식이고 해방 후에는 한국이라는 거를 국사의 주어로 일본사를 한국사로 바꾼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한 게 이른바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민족주의는 똑같습니다. 본질적,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지 주어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근대화됐던 것을 이제는 한국 민족이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게 민족주의 사관이고, 근데 한국이 하는데 뭐냐? 이제는 일본이 원본이 아니라 서구 근대가 원본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세국주의가 아니라 근대 개혁의 주체적 번역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원본이 바뀌고 냉전 시대, 예, 냉전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서구 미국 문명을 본질적으로 본질적이면 압축적으로 하고 우리가 번역에 성공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가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게 제가 글로벌 한국 문명사를 하는 계부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성공할 수 있었던가,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를 한번 거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계부학적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원을 한번 현재의 출발점들을 한번 계부학적으로 재구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복제라는 문명의 코드가 면면이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라는 방식으로 한번 한국 문명사를 재구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의 왕조사에서는 모방, 번역의 민족사에서 복제의 문명사로 관점을 전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가 뭐냐면 한국이라는 독자적인 역사 공동체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생존했냐는 거죠. 이 생존 전략이 뭐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이 이제 김한규 선생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제 동아시아 역사상의 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역사 공동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여진도 있었고 만주족도 있었고 거란도 있었고 이들은 중국을 접수했죠.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4개밖에 안 됩니다. 한국, 베트남, 일본, 몽골. 그 사이 나머지 4개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살아남았냐는 거죠. 이 생존의 힘이, 이 생존력이 뭐냐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는 겁니다. 한국인의 레질리언스가 뭐냐는 거. 이걸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보편문명의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진화론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거 아닙니까?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변화를 자랑하는 종이 살아납니다. 이게 진화. 이게 진화라는 게 뭐냐? 변화죠. 변화를 잘하는 종이 결국 자연 선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다윈은 DNA를 몰랐습니다. 근데 다윈은 종이 진화한다고 본 거죠. 종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1954년에 이제 클릭 이 사람들이 이제 DNA 이중 나성형 구조를 렌티켄 엑스레이 촬영이라는 걸 통해서 읽어낸 거죠. 그 DNA란 거 그러니까 생명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생명이라는 게 뭐냐? DNA를 담는 그릇이나 복제하는 로봇이고 생명의 주인공은 유전자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진화론 자체가 아주 가장 큰 이론이 된 겁니다. 우주와 생명의 역사는 결국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우주의 진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빅스토리인데 결국 이제 빅뱅, 별 이런 식으로 진화, 그러니까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화죠. 이걸로 우주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이제 모든 것은 정보의 복제인데 그 이제 피카소의 유명한 말이 이제 이거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잘 유용하는 말인데요. 좋은 예술가는 복사를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자연에서 훔치는 방식이 뭐냐? 유성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씨도독을 해오는 거죠. 씨도독. 씨도독을 잘 해오면 자가 살아남는 거죠. 이거를 인간은 뭐냐? 문화적 진화로 씨도독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화,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복제를 잘하는 종족이 살아남고 위대해지는 거죠. 그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자, 한국 문명의 특징은 이 밈을 복제를 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비빔밥 문명을 하는 거고, 우리의 정근대에서는 유불선, 이 하이브리드 문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화의 본질적인 거는 원형이 뭐냐 애매합니다. 우리는 불교도 했고, 유교도 했고, 도교. 뭐 이게 보니까 혼종이라, 한국인 자체가 혼종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에는 서구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리셋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이 나오고 근대국가 나오고 글로벌 한국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절적으로 보자는 분이 제가 알기에는 함재봉 원장이죠. 이게 한국 사람 만들기죠. 조선인과 한국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건 뭐냐? 리셋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문명적인 방식으로 보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복제입니다. 이제 복제 문명 패러다임인데 한반도라는 공간이 이 접합, 복제의 허브라는 거죠. 한반도는 조건이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명이 융합하는 문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창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변환될 수 있는 거죠. 디지털라이즈 될 수 있는 거죠. 소리, 시각,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모달 AI가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정보의 생성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 유인자의 밈이 무한복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챗GPT, 그다음에 4O 이거 갖고 있는 이 혁명적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무한적으로 계속 복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힘이 복제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21세기 일본과 20세기 일본과 21세기 한국의 성공의 실패 쌍곡선입니다. 일본은요 번역의 문명 목표입니다. 한국은요 복제 문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성공 시대를 나온 일본은 장인 정신입니다. 근데 이 장인 정신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이제 누가 이 과거의 굴레라는 책을 썼죠. 일본이 왜 망하는가? 과거의 굴레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장인 정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변화를 안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취약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해외 가면 가족 다 데리고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족 안 데리고 갑니다. 한국 가면 교환 교수로 가면 전부 자식 해가지고 전부 이중국적자 만들고 완전 글로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이게 또 문제도 낳고요. 이게 한국이 냄비 근성도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고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고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국가는 성공했는데 개인은 불행한 헬조선이 벌어진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문제가 저출산 초고령 사회.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제 저는 하나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 문명의 진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굴두가 만든 개념입니다. 진화에서 자연 선택이 다인인데 굴절 적응.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주장한 게 굴드인데 이게 뭐냐면 공룡이 새의 시조는 공룡이거든요. 공룡이 앉아있는 자세하고 새가 앉아있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닭이죠, 닭. 그러니까 닭의 조상은 공룡이죠. 근데 원래 깃털은 보온이나 방수나, 그러니까 공자택장 과시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개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가 바뀐 겁니다. 이걸 굴절 적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보면 포스트잇 같은 겁니다. 포스트잇은 원래 실패거든요. 접착제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는데 이것이 발명품이 된 거예요. 붙였다 떴다 하니까 포스트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창발성이 일어난 거죠. 이게 굴절 적응입니다. 이거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이 스펜드럴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이게 공간이 생긴 거죠. 공간과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위에 지붕 세우다 보니까 이 스펜드럴이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술적인 창발성이 일어납니다. 이가 예술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당에서 공간이 된 거죠. 이게 공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예술사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공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 선택 플러스 굴절 정응이라는 걸 통해서 새라는 조류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 자연의 진화, 이것이 근데 문명사적으로, 문화적 진화로 굴절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류입니다. 이거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표상 중에 한 사람이 봉준호입니다. 그러니까 봉준호가 세 가지 명언이 있죠.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다. 미국을 지방화한 겁니다. 미국이 글로벌리제이션 내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역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속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 속의 미국 프레임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카데미상을 결국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치 장벽이 무너진다. 영어 문화제국제 해체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글로벌 문명선언.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면서 이 1인치 장벽을 무너뜨린 거를 이뤄낸 거죠. 그 다음에 the most personalized, the most creative, 이제 복제, 문명 문법. 한국 문화라는 most personal한 거를 most creative 할 수 있는 이 복제. 그러면서 융합적인 방식의 이 문화를 꼽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굴절 정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융합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한국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 글로벌 다문화 사회죠. 민족이 아닌 문명 코드로 한국인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누구인가? 혈연 가지고 종족적, 생물학적 코드 가지고 하게 되면 한국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초절수산 되게 되면 생물학적 유전자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운명은 복제 문명 문명.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 이 회복 탄력성, 차방성, 창발성. 이게 이제 우리 변화를 잘하는 한국인. 이게 미래 한국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굴절 적응을 해서 문화적 미임을 생산하면 우리가 글로벌 융합 문명 창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 문명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단군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이렇게 문명사를 쓰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저기 사고의 차원에서 있는 아주 설익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